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이듬해 만주국을 건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으로의 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장개석은 일본의 이러한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국민당 정부는 지방의 군벌들을 통합하고 모택동의 공산군을 겨우 몰아내어 국가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군사력이 강한 일본과 싸워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개석은 중국이 분열되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일본과 정면 대결을 한들 청일전쟁이 재현될 뿐 큰 피해만 입을 것이기 때문에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내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장개석의 주장은 친일 반민족적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국가 발전과 경제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1930년대 중국은 세계 대공황의 여파에다 농산물 가격의 하락, 그리고 홍수와 가뭄의 반복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만주 지역을 상실하게 되면서 무역과 세수가 줄어들게 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건설 6개년 계획, 중국공업화 10개년 계획 등을 실시하면서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1936년부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과 인재의 부족으로 근대적인 공업국가로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자본주의 국가로의 기틀은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장개석 정부는 경제 발전에 집중하면서도 일본의 침략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에도 노력했습니다. 1929년 당시 중국은 중앙군과 지방군벌까지 합해 무려 272개의 사단이 있었으며 여기에 16개의 독립여단, 21개의 독립연대까지 있어 군대의 유지비만 해도 중국 정부의 1년 세수를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대 유지비와 군인들의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게 되자 군의 지휘계통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훈련과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1932년 장개석은 군 지휘계통을 일원화시키고 중앙에서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민정부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각 지방군벌의 지휘관을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군 현대화를 위해 독일로부터 군사고문단을 초청하여 대대적인 조직정비를 실시하게 됩니다. 독일의 군사고문단은 우선 비대해진 중국군을 약 60여 개의 사단으로 축소하고 대신 장비의 현대화를 실시해 정예화하며 중국이 자체적인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1개 사단을 2개의 여단, 4개의 연대 체제로 개편하고 여기에 포병연대, 공병대대, 병참대대 등을 포함시켜 1만 7천여 명의 완편된 사단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병력의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였고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 상해와 남경에 대규모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독일로부터 M35형 철모를 35만 개 수입하여 보급하였고 군수 공장을 건설하여 독일제 소총, 맥심 중기관총, 채꽃제 경기관총 등을 복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현대화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욱 필요했지만 중일전쟁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당시 일본의 한개 상비 사단은 중국의 독일식 개편사단 4개 이상의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일본의 17개 상비 사단을 상대하기 위해서 중국은 약 68개의 개편사단이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30여 개의 사단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육군에 비하면 상황이 더욱 열악했습니다. 중국은 지방 군벌과 공산당과의 내전에 치중하면서
해군력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해군 건설 6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조선소와 각종 전투함의 건조를 추진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이 국방비의 1% 정도만 배정되어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중일전쟁 개전 당시 중국 해군은 두 척의 경순양함과 노후화된 소형함들이 전부였으며 이는 일본 해군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존재였기 때문에 전쟁 시작과 함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군은 육군과 해군에 비해 그나마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국방비의 35%를 배정받은 만큼 1933년에 이미 3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상태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도움으로 항공기의 면허 생산이 가능했고 조종사 양성 학교와 정비 학교도 설립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중국은 200개가 넘는 비행장과 26개의 비행중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항공기 숫자도 600여 대에 달했습니다.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였던 소련제 I-16은 일본의 주력 기체였던 95식 전투기를 상대로 비슷한 성능을 보였으며 1937년 한 해 동안의 전과를 보면 일본은 129기, 중국은 144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제로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중국은 어느 정도 제공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 비해 일본 정부는 중일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식민지인 대만과 조선, 여기에 괴뢰 정부인 만주국까지 경영하는데도 재정이 상당히 투입된 상태에서 일본 육군은 소련, 일본 해군은 미국을 가상 적국으로 삼아 군사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련과 미국을 상대로 한 작전 계획에 비해 중국과의 작전 계획에는 화북지역에 5개 사단, 화중지역에 5개 사단, 화남에 1개 사단을 투입하여 요지를 점령한다는 대략적인 계획만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만주국 설립 이후 중국 본토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자제하였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일시적이나마 호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군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878년 제정된 참모본부 조례에는 일본국의 군 통수권은 오로지 천황만이 가질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 군대는 정부와 완전히 독립된 조직이며 천황의 재가만 받으면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을 견제하거나 통제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상태였으며 군도 육군과 해군이 서로 견제하고 있었고 같은 육군 내에서도 출신과 배경에 따라 파벌이 형성되어 각 파벌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동군이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만주 사변을 일으키자 정부는 그들을 처벌하는 대신 사후 승인을 해주었고 오히려 좋은 자리로 승진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장교들은 이제 정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전쟁도 자신들의 뜻대로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동군은 중국이 현재 일본과 유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위장 전술일 뿐 외국의 지원을 받아 힘을 키우면 반드시 만주로 반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개석의 남경 정부를 붕괴시키고 화북지역을 독립시켜 제2의 만주국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관동군이 화북지역으로 군대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자 장개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산군을 어느 정도 몰아낸 상태에서 이제 관동군의 행동에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생각한 그는 10만 명의 병력을 하남성으로 이동시킵니다. 이제 전쟁은 기정사실화되었으며 단지 그 촉발제가 필요했을 뿐인데 1937년 7월 7일
일본군 병사 한 명이 실종되는 노교구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쟁은 시작됩니다. 사실 중일 전쟁은 1931년 관동군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면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장개석은 관동군이 결국 중국 본토를 침략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선 최대한 시간을 끌어 중국의 힘을 키워야 했으며, 관동군은 장개석의 이러한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키우기 전에 선제 공격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